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신지영입니다. 오늘은 가족 호칭어에 담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옛날 신문을 보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966년 2월 17일자 동아일보에 한 사람이 기고를 했습니다. 이름은 윤형연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서울시 성동구에 사는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밝혔는데요. 7남매의 맏며느리가 된 친구가 있었고요. 그 친구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시댁에 살다가 본가로 나들이를 나온 것이죠. 그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시집간 친구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시집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도란도란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7남매의 맏며느리가 되다 보니까 동생들이 6명이나 있었던 거죠. 시동생 6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막내 신우가 4살짜리였다고 합니다. 그 시동생들에게 아가씨, 도련님 이렇게 부르는데 막내인 4살짜리 신우한테 애기씨 이렇게 부르는 거 정말 차마 입에서 안 나오더라 라고 친구가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윤형연 씨는 자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 그런데 시동생도 내 동생이고 그러면 내 동생들처럼 이름을 부르는 거 안 될까? 왜 별도로 아가씨,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할까? 그러면서 윤형연 씨는 과연 이렇게 불러온 것이 맞는 걸까? 이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기고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 글에 등장했던 20대 여성들, 이구동성으로 아가씨, 도련님, 호칭의 문제의식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나이는 80세 언저리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호칭, 불평등한 가족 호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2012년에) 방영된 주말 드라마 중에서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는 가족관계 호칭의 문제를 아주 재미있게 다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죠. 예를 들어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동생에 대해서 처남이라고 부르지 않고 처남님이라고 부르면서 존댓말을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남님 이렇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족들이 다 놀랍니다. 왜 처남님이라고 부르고 존댓말을 쓰냐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 주인공이 내 배우자는 내 동생들에게 아가씨, 도련님 하면서 존댓말 쓰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도 처남님 하고 하면서 존댓말 써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아주 재치 있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또 2018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는 한 여성분이 피켓 시위를 합니다. 그 피켓에는 나는 당신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글씨가 큼지막하게 붙어져 있었죠. 아주버님, 도련님, 아가씨 이렇게 부르면서 마치 집안에서 가장 아랫사람인 양 그 동생들에게 존댓말을 쓰고 깍듯이 호칭어를 쓰는 것. 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세계 여성의 날 피켓 시위를 한 일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조금 더 가족관계 호칭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르는 말부터 같이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성은 결혼을 하면 배우자의 부모님을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이라는 건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관계를 호소하는 말이죠. 남성은 어떤가요? 남성 결혼을 하면 요즘은 많이 그렇게는 부르지 않지만 아직도 많이 그렇게 부르는데요.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인어른, 장모님이라는 말은 남자 어른, 여자 어른이라는 말입니다. 즉
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선긋기를 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그 장인어른 장모님들이 불편해하죠. 왜 나를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부르지? 나를 왜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서운해합니다. 왜 서운한지, 왜 그 호칭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요? 결혼하면 여성은 배우자의 가족의 일원이 되지만 남성은 배우자의 가족의 일원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 과거의 생각이 아버님, 어머님 때 장인어른, 장모님이라는 호칭어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가 외인의 세계관이 여성에게 강요되고 남성에게는 배우자의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이 아니다. 그냥 동네 어르신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그 이름에 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에 대한 성비대칭적인 생각이 그 호칭어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배우자의 부모님을 똑같이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자. 왜? 결혼하면 배우자의 부모님도 이제 우리의 부모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다르게 부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제는 자녀를 부르는 말로 가보겠습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생기고 그 배우자를 부르는 말이 필요하겠죠? 아들이 결혼하면 그 배우자를 새아가, 아가, 며느라가, 얘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볼까요? 결혼하면 어른이 되는데 어른이 되는 거라고 했는데 왜 아가가 될까요? 혹시 이런 생각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너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 우리 집안에 새로 태어난 거다. 그러니까 아가라고 부르자. 이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문화를 모두 다 새로 배워라. 이런 메시지가 담긴 건 아닐까요?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불리나요? 남편은 다르게 불리죠. 무슨 서방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서방이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나의 배우자 남편을 무슨 서방, 예를 들어서 김씨면 김서방 이렇게 부릅니다. 김서방은 자녀를 부르는 말이 아니죠. 남을 부르듯이 거리를 두고 부르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새로운 자녀가 생겼다라고 생각한다면 자녀를 부르는 방법으로 불러야 하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배우자의 동생들을 부르는 말로 가볼까요? 배우자의 동생들은 어떻게 부르나요? 여성이 결혼을 하면 그 여성의 동생들은 배우자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처남, 처제 이렇게요. 그런데 남성이 결혼을 하면 남성의 동생들은 그 배우자로부터 아가씨, 도련님이라고 불립니다. 한쪽은 아가씨, 도련님, 한쪽은 처남, 처제 이렇게 불린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요? 어떤 말대접을 갖는지를 보면 차이를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가씨, 도련님은 어떨까요? 아가씨, 도련님, 이리 와. 이건 이상하죠. 아가씨, 도련님은 존댓말을 가져오는 호칭어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씨, 이리 오세요. 도련님, 이리 오세요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처남, 처제는 어떤가요? 처남, 처제는 반말을 가지고 옵니다. 처남, 이리 오세요. 이상하죠. 처남, 이리 와. 처제, 이리 와. 이렇게 반말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다른 말대접을 가져오는 호칭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호칭어, 왜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세 가지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가족관계 호칭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대부분 결혼으로 인해서 새가족이 된 여성과 관련되는 호칭과 문제가 나아 있다. 이런 겁니다. 세 번째는요, 문제의식을 가졌던 사람들도
자신의 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불리지 않으면 문제가 마치 사라진 것처럼 관심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부르는 말이 불편하면 말을 하는 것이 어색해지고 말을 하기 싫어지고 상대를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가족 관계에서 서로 말하는 것을 어색해하고 말을 하기 싫어지고 상대를 피하게 된다면 그 가족은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호칭어는 그 사람과 말을 할 때 계속 사용해야만 편안해지기 때문이죠. 호칭어 없이 그 사람과 말한다? 이건 굉장히 어색해지고 말이 불편해집니다. 말씀드렸듯이 말이 불편해지면 만남을 꺼리게 되죠. 자, 그러면 자녀가 결혼을 해서 호칭어 때문에 본가를 찾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부모님들 마음이 어떨까요? 과연 그 가족 호칭어가 그 관계에서 용수철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언어는 이전의 생각을 담을 수밖에 없는 것이 숙명입니다. 이거는 언어의 숙명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만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과거의 사람들로부터 정해져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뒷세대에게 물려줍니다. 언어는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이 정한 약속을 그대로 이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성비대칭적인 그리고 성불평등한 가족관계 호칭이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가족관계가 성평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족관계 호칭어는 이전 세대에 그 성불평등한 이데올로기를 담았기 때문에 과연 지금 시대에 맞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부른다고 그런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이죠. 문제가 되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인데 그렇다면 불편해도 그 뜻에 맞는 말로 바꿔야겠죠. 그게 옳지 않을까요? 내가 불편하다고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 부르는 거 옳은 일일까요? 자, 두 번째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써야지. 이렇게 말이죠. 그럼 왜 다른 말들은 바뀌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는 하루아침에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왜 우리는 국민학교를 하루아침에 초등학교로 바꾼 것일까요? 왜냐하면 국민학교에 담겨 있는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민의 학교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한국 시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면서 초등학교로 하루아침에 바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언어의 높이뛰기에 공감해서 높이뛰기를 하는 불편함을 감내했습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감내해야 다음 세대에게 불편함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편하다고 그냥 배운 대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면 다음 세대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의 전통인데 전통을 무시하는 거냐? 전통은 지켜야 하는 거다. 이렇게요. 그런데 말이죠. 불평등과 차별의 세계관에 기반한 전통도 전통인이 지켜야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신분제의 전통, 군주제의 전통 이런 것들은 단절하고 민주주의의 전통, 평등의 전통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걸까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깊이 있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잘 담겨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지 그걸 알면서도 아이 그렇게 배웠으니까 쓰자. 내가 불편하니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쓰자.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오늘부터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실 가족 호칭어는 그냥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어는 개인이 바꿔야 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이죠. 사회가 공감할 때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언어에서 일제 잔재들 그리고 불평등과 차별의 이데올로기에 담겨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새로 고침해 가고 있고 해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 호칭에 숨어 있는 불평등과 차별의 요소를 걷어내는 일은 일상의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더 행복하고 평등한 가족 문화를 만드는 데 기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